마음이 포근해지는 이야기 베개. 오늘도 당신을 위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베개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고 계시나요? 예전에는 이 정도로 덥지 않았는데 요즘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몸에 좋은 거 드시면서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말했어요. 저 여인을 옥에 가두어 버릇을 다한다니 고쳐주거라. 아, 그래. 지난번 버릇없었던 신참과 함께 가두어라. 이런 버릇없는 사람들에게 독방은 가당치도 않다. 허니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 숟가락은 그래도 2개 넣어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아전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네? 사또나으리, 그건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나? 자네도 내 말에 거역하는 것인가? 자네의 버릇도 내가 고쳐줄까? 아닙니다, 사또나으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요. 아전들이 여인을 옥사 안으로 데려가면서 궁시렁댔어요. 아니, 성격 괜찮으신 사또 같았는데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매정하신 거야? 나이 드신 분이 아주 꼰대시구먼. 일단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겠네. 맞아. 어디 성질머리 고약한 사또가 한둘이던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 자, 오늘은 심술궂은 사또 밑에서 일하는 아전들과 고을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귀 쫑긋하고 들어주세요. 옥에 갇힌 억울한 청춘 남녀. 옛날의 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복남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복남이가 아주 어릴 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시고 홀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복남이가 서당에 처음 들어간 날 훈장님은 그저 여느 아이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훈장님의 눈썹이 슬그머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복남이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를 않았거든요. 다른 형들이 며칠에 걸쳐 외우는 것을 복남이는 하루 이틀이면 주울 줄 외워버렸어요. 훈장님이 그런 복남이를 보며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살짜리가 15 형들보다 글을 더 잘 읽으니 내가 훈장 노릇을 10년 만에 처음 보는 아이로구나. 복남이 아버지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배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복남이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복남아, 아비가 너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나는 네 머릿속에 한 글자라도 더 넣어주고 싶구나.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복남이의 하루는 참으로 단순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찬물에 세수를 하고 아버지가 차려준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운 다음 바로 서당으로 걸어갔어요. 서당이 끝나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책을 폈어요. 복남이에게 세상은 서당과 집 딱 그 두 곳뿐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복남이는 어느새 후울적 자라 이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밤이고 낮이고 그를 갈고 닦았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아버지가 가압자기 자리에 눕더니 며칠이 지나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복남이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온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산에 묻고 돌아오는 길, 복남이는 눈을 꼭 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버지, 저 꼭 해낼게요. 아버지가 제 머릿속에 넣어주신 글자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꼭 급제해서 이 산소 앞에 합격 소식 가져올게요. 두고 보세요. 그날 이후 복남이는 오로지 글 공부만 전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당에서 돌아오던 복남이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나던 참이었어요. 그때 장터에서 뭔가를 사오는 듯한 젊은 여인 하나가 복남이의 눈에 들어왔어요. 티끌 하나 없는 흰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쪽을 단정히 찐 모습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과부임을 알 수 있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단아한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복남이는 그 자리에서 발이 딱 굳어버렸지 뭐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도 낙엽도 저 멀리서 울어대는 까치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여인만 보였어요. 그 여인은 바로 과부송 씨였어요. 일찍 지아비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젊은 과부라는 건 마을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복남이는 공부만 하고 살다 보니 이제서야 과부송 씨를 본 것이었어요. 복남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분이 과부송 씨구나. 어쩜 저렇게 고울 수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복남이는 책을 펼쳐두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안 되지. 나는 지금 과거를 준비하는 몸이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정신 차리자, 복남아. 복남이는 스스로 머리를 때리며 다독였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복남이 발걸음이 자았구만 과부송신의 담장 쪽을 서성이고 있는 거 있죠? 복남이는 정말이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가는 것과 발이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복남이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마음이 말을 듣지 않자 차라리 과부송 씨에게 마음이라도 전해야 글 공부가 좀 될 것 같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 마음을 전하고 그 다음은 깨끗이 접자. 그날 밤 복남이는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걸 느끼며 과부송신의 담장 앞에 섰어요. 복남이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담을 넘었어요. 그리고 고옷장 과부송씨가 묵는 방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에는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과부송씨가 단정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복남이가 과부송씨 방에 들어왔는데 송씨는 놀랍게도 그리 놀라지를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복남이를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복남이 도련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씨는 저를 아십니까? 과부송씨는 바느질감을 내려놓으며 살며시 웃었어요. 알다마다요. 복남이 도련님이 저를 훔쳐보신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도 그리고 담장 너머로 수시로 엿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복남이 얼굴이 홍시처럼 새빨개졌어요. 할 말을 잃은 복남이가 머리를 극적이자 과부송씨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헌데 무슨 일로 이 밤에 찾아오셨습니까? 실은 며칠 전 지나가다 우연히 아씨를 배웠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오직 아씨 생각뿐이에요. 이대로는 진짜 병이 날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과부송씨는 복남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실 과부송씨도 복남이가 싫지 않았어요.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바한듯하게 사는 청년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게다가 지아비를 잃고 홀로 지낸 와중에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여인으로서 연모해주니 나름 외롭지 않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복남이가 담장 넘어 훔쳐보던 걸 알면서도 못 본 척 한 거였어요. 하지만 과부송 씨는 속마음과 다르게 조용히 일어나 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복남이 도련님, 저기 병풍을 바라보며 서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복남이는 시키는 대로 병풍 앞에 가서 얌전히 섰어요. 등 뒤로 과부송 씨의 발소리가 났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 복남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뭘 가지러 가신 거지? 설마 뭔가 맛있는 걸 준비하시는 건가? 아, 병풍 앞에 서라고 하신 게 혹시 뭔가 술상이라도 준비하려는 건가? 한편 과부송 씨는 밖으로 나가 굵은 회초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자, 이제 뒤로 돌아서십시오. 복남이는 아무 의심 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 순간 과부송 씨의 회초리가 내리쳐지기 시작했어요. 복남이가 소리를 지르며 피하자 과부송 씨는 쫓아가며 회초리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과거를 보겠다며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겨서야 어디 큰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과거에 급제하려 하십니까? 아씨, 잠깐만요. 잠깐만. 복남이는 몸을 비틀며 도망가려 했지만 방이 워낙 좁으니 피할 데가 없었어요. 병풍 뒤로 숨으려다 병풍을 넘어뜨릴 뻔했고 구석으로 피하려다 오히려 더 잡히고 말았어요. 아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럼 앞으로 그 간절함은 공부에 쓰시면 됩니다. 복남이는 방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과부송 씨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린 채 복남이를 따라다니며 회초리를 놓지 않았어요. 단아하고 고운 분이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당차게 쫓아올 줄은 복남이도 몰랐어요. 한참을 맞은 후에야 과부송 씨는 회초리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과부송 씨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돌아가십시오. 복남이는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아씨,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만약에 과거에 급제하면 그때는 혹시 저를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급제를 하시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을 들으려 하지 마세요. 어서 돌아가십시오. 복남이가 담 너머로 사라지자 과부송 씨는 방으로 들어오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복남이는 온몸이 얼얼한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부끄러운 마음도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겠다던 과부송 씨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어요. 반드시 급제해야 해. 반드시. 복남이는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밥은 대충 때우고 오로지 집안에 앉아 공부만 하다 보니 쌀독을 열면 바닥이 보였지만 복남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배가 고프면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버텼어요. 이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과부송 씨였어요. 복남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공부만 하는 걸 알자 과부송 씨는 몰래 쌀독에 쌀을 붓고 선반 위에 반찬을 두고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남이는 밥을 지으려고 부엌에 들어섰어요. 그때 복남이는 쌀독 뚜껑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분명 어젯밤까지 바닥이 보이던 쌀독이었는데 쌀이며 반찬이 부엌에 꽉 찬 게 아니겠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분명 어제 쌀이 없었는데 이게 어디서 났지? 복남이는 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뒤로도 쌀독이 텅 비면 어느새 쌀이 채워져 있고 반찬이 떨어지면 누군가 몰래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드디어 과거 시험이 다가왔어요. 한양에 도착한 복남이는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았어요. 복남이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내려갔어요. 비록 과거 급제까지는 아니었지만 초시에 합격해서 이 정도면 복남이가 글로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복남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았어요. 복남이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드디어 저 해냈어요. 복남이가 고향 마을로 돌아오던 날, 마을 어귀부터 사람들이 나와 축하잔치를 해주었어요.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부송 씨였어요. 과부송 씨는 복남이가 마을 어른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복남이가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복남이 도련님 계시오? 뉘십니까? 도련님, 저희 아씨마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초시 합격을 축하드린다 하시고 내일 저녁 시간이 괜찮으시면 조촐하게 저녁 자리를 마련했으니 와 주시겠냐고요. 복남이는 순간 굳어버렸어요. 복남이는 멍하니 하인을 바라보다가 얼른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알겠다고 전하시오. 꼭 가겠다고. 다음 날 복남이는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옷은 제일 깨끗한 도포를 꺼내 다리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복남이는 과부송신의 문 앞에 섰어요. 하인이 나와서 복남이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어요. 복남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복남이가 자리에 앉아 한참 음식 구경을 하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과부송 씨가 쟁반에 귀한 술병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과부송 씨는 단정한 옷차림의 단아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과부송 씨는 복남이 앞에 조용히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복남이 도련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씨.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복남이는 술잔을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향긋하고 은은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복남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씨,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아씨께 꾸지람을 듣고 정신을 차린 덕분에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후에도 줄곧 아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와 평생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혼이 난 사람입니다. 옛말에 불경이부라 하여 여인은 한 번 남편을 맞으면 다시 다른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록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어요. 하지만 아씨, 옛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씨는 아직 꽃 같은 나이이신데 이 긴 세월을 혼자 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과부송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술잔을 조용히 들었어요. 사실 과부송 씨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과부송 씨 자신도 모르지 않았어요. 이런 바한듯한 청년이 고백을 하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나 과부송 씨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도련님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앞날이 창창하신데 과부를 아내로 맞으면 도련님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아씨,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건 아씨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 일단 저 한번 믿고 만나보시지요. 아씨, 저는 아씨가 좋은 거지 다른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과부송 씨는 조용히 웃으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한 번만 만나보세요. 딱 한 번만요. 만나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복남이는 이 상황이 영 마땅치 않았지만 과부송 씨가 저렇게 조용히 웃으며 말하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복남이는 결국 마지못해 물었어요. 헌데 그분은 누구인지요? 제 동생이에요. 저를 보고도 그토록 마음을 빼앗기셨다면 제 동생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과부송 씨의 동생이 들어왔어요. 비단 옷을 고급게 차려입고 동백기름을 발라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바한 듯하겠다. 옷매무새가 어긋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과부송 씨와는 달리 동생은 둥글둥글하고 수더분한 얼굴이었어요.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냥 푸근하고 후덕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과부송 씨가 흐뭇하게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글도 제법 읽을 줄 알고 바느질 솜씨는 마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음식 솜씨도 보통이 아니고요. 성품도 온순하고 부지런하니 여러모로 보아도 현모양 척감 그 자체이지요. 저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아요. 복남이는 억지로 표정을 유지하려 했어요. 그런데 과부송 씨가 자았고 동생을 복남이 쪽으로 들이미는 게 아니겠어요? 복남이의 머릿속에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구울 뚝 같았어요. 그때 복남이는 가압자기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며 몸을 구부렸어요. 아이구야, 아이고 배야. 먹은 게 잘못됐나? 내 배가 너무 아프오. 뒷간이 어디지요? 과부송 씨와 동생이 깜짝 놀라는 사이 복남이는 이미 방문을 열고 뒷간으로 가는 척하면서 곧바로 주랭랑을 쳤고 그 뒤로 그 집에 어얼씬 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부송 씨는 그날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 때문에 저렇게 사는 머얼끔한 총각 복남이에 대한 알 수 없는 책임감이 들어 이 마을에 사는 다른 처자들의 사주단자를 들고 왔지 뭐예요? 복남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소개를 해주겠다며 찾아오는 과부송 씨가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복남이는 마음을 굳혔어요. 건너 큰 고을에 관직자리가 하나 났다 해서 복남이는 조용히 지원했고 빠르게 관직자리를 얻었어요. 복남이는 이삿짐을 쌌어요. 복남이가 떠나는 날 아침 과부송 씨가 보자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가시는 길이 머니 이거라도 챙겨가세요. 간단한 요깃거리입니다. 아씨, 괜찮아요? 이거 안 받으면 제가 서운해요. 부디 그곳에서도 더 잘 사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복남이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 고을의 자리를 잡은 복남이의 살림은 참으로 보잘것없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가진 돈을 죄에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는 이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움막 같은 초가집 하나를 겨우 얻은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복남이는 괜찮았어요. 이제부터 성실히 일하면서 벌면 되잖아요?
복남이가 새로 들어간 관아는 고을에서 제일 큰 곳이었어요. 아전들도 많고 저마다 나름의 서열과 위계 질서가 분명했는데 그곳에 복남이는 까마득한 신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복남이의 나이는 적지 않은데 아직 상투도 못 올린 총각이었고 돈도 없었으니 선배 아전들은 자연스럽게 복남이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선배 아전 하나가 큰 소리로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고을에 놀린 게 처자들인데 그 처자들이 혼인을 안 해줬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정도로 못한 게 아니겠어. 복남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구석에서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그때 선배 아전이 한마디 끼어들었어요. 내 듣기론 새로 부임한 사또가 백성을 잘 돌보는 명관이시라. 지난번 부임한 고을에서도 노총각이거나 가난한 선비들 장가를 많이 보내주셨다는데 복남이 자네도 한번 부탁 좀 하지 그러나. 네? 제가요? 이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 감히 사또 앞에 가서 장가 좀 보내달라고 하나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말한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말이라도 해보시게. 어찌하나 소개해 줄는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복남이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복남이는 오늘은 정말 사또 나으리에게 부탁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침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보니 소매가 뜯어져 있었고 깃도 거뭇거뭇했어요. 이걸 입고 사또 앞에 서면 거지처럼 보일 게 뻔했어요. 복남이는 한숨을 쉬다가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 혹시 두루마기 하나 하루만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아주머니는 아들뻘인 복남이가 꼬질꼬질한 옷을 매번 입고 일하러 가니 마음이 좀 쓰였어요.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가 큰아들 두루마기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우리 큰애 거긴 한데 체구가 비슷하니 맞을 거요. 헌데 어디 좋은 데 가는가? 그건 아니고 제가 사또나리를 뵙고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꼬질꼬질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서요. 깨끗이 입고 내일 돌려드릴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잘 입고 가야지. 자, 밖에나. 복남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그렇게 빌려온 흰 두루마기를 단정히 차려입은 복남이는 씩씩하게 관아로 출근하러 갔어요. 그리고 사또방 쪽으로 걸어가려고 한 발 한 발 내디뎠다가 멈췄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사또날이 저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복남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다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렇게 사또방 앞을 어슬렁거리기를 얼마나 했을까요? 결국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사또는 결국 아전들이 퇴청할 시간이 되어서야 옆에 있는 아전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복남이를 불러오너라. 예, 사또나리 잠시 기다리십시오. 아전이 종종 걸음으로 나가 이제 막 퇴청하려던 복남이를 불러 세웠어요. 복남이 사또나으리께서 부르시네. 네? 사또나리께서요? 저를요? 그렇네. 어서 가보게. 복남이는 서둘러 사또방 앞으로 갔어요. 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른 침을 꼬을깍 삼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사또나리 부르셨습니까? 사또는 문서를 내려놓고 복남이를 바라봤어요. 인상 좋은 얼굴에 눈빛이 온화했어요. 그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저는 건너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계시느냐? 아닙니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구나. 헌데 오늘 무슨 일로 내 방 앞에 계속 있었느냐? 네? 사또나으리 다 아셨습니까? 그래. 하루 종일 내 주변과 방 앞을 서성이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이냐? 복남이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복남이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숙이고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사또나으리께서 백성을 잘 돌보는 명관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또 어려운 노총각들의 장가도 많이 보내주신다고들 해서 저 같은 노총각도 장가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사또는 복남이를 내려다보며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이내 얼굴을 굳히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더냐? 내가 노총각들을 장가 보내준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리 한가한 사람이더냐? 아이고, 사또나리, 죄송합니다. 소인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갓 들어온 관아아전이라는 사람이 사또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해. 이게 말이냐, 방구냐? 사또는 자리에서 버얼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봐라. 신참 복남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니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복남이 양팔을 더업석 잡았어요. 복남이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끌려나갔어요. 관아마당을 가로질러 가는데 포졸 하나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그러게 사또나리께 말씀드릴 때 조심을 해야지. 아주 신참이 겁이 없구먼. 맞네, 맞아. 사또나으리한테 장가를 보내달라니 그게 할 소리야? 나는 10년을 일했어도 사또방 앞에 서면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신참이 덜컥 들어가서 그런 소리를 했다니. 복남이가 끌려간 뒤 사또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복남이가 포졸들 사이에 끼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또는 입술 끝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이방을 불렀어요. 사또나리 부르셨습니까? 이방, 사람이 왔으면 흔적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로 이 고을에 아주 영험하고 아름다운 사찰이 있다 들었네. 예, 그렇사옵니다. 사또나리. 특히나 애를 못 낳거나 시집을 못 가는 노처녀들의 불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주는 사찰이 있지요. 하도 유명하여 전국 팔도에서도 찾아와 백일치성을 드리는 아주 큰 사찰이지요. 아, 그런가? 아주 전문적인 사찰이구먼. 예, 그도 그럴 것이 비구니어 스님들이 여인들의 소원을 기도해 주는 곳이라 전국에서 스님이 되고자 하는 여인들이 오기도 하지요. 아, 그렇구먼. 하면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이 고을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도 지성 한번 드리고 오고 싶네. 그리고 큰 스님께 인사도 한번 드리고 싶고. 사또나리 참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서찰을 보내 내일 사또께서 행차하시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놓겠습니다요. 아, 마침 내가 주지스님께 서찰을 써두었으니 이걸 함께 전달해 주시게나. 이방은 서찰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종종 걸음으로 나갔어요. 해가 지기 전에 심부름꾼을 불러 서찰을 보냈어요. 주지스님은 방 안쪽에서 조용히 경전을 읽다가 서찰을 받아 천천히 펼쳤어요. 서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고을에 부임한 사또입니다. 제가 아끼는 아전 중에 괜찮은 노총각이 하나 있습니다. 심성도 좋고 성격도 수더분하니 좋은데 혹시 스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알맞은 여인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주지스님은 서찰을 다 읽고 나서
흐뭇하게 빙그레 웃었어요. 사실 이 사찰은 전국에서 한많은 여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 집안이 기울어 혼기를 놓친 처자, 세상살이에 지쳐 속세를 등지려는 여인들이 저마다 보따리 하나씩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방마다 승려들로 가득 찼어요. 문득 큰 스님의 눈에 요즘 들어 유독 마음에 걸리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들어온 초란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초란이가 보따리 하나 들고 절마당에 들어서던 날, 주지 스님은 초란이를 한번 가만히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초란이가 초년운이 안 좋아서 한많은 인생을 살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 어진 어머니이자 부인이 될 여인이지. 초란이가 그간 행복한 가정에서 살지 못했으니 사또나리가 추천한 그 사내와 한번 만나보게 할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절안이 분주해졌어요. 모든 스님들이 모두 모여 마당을 쓸고 법당을 닦고 손님 맞이 다과를 준비했어요. 이미 승려가 된 비구니 스님들은 물론이고 아직 머리를 깎지 못한 행자들까지 죄에다 단정히 입고 절입구에 서서 사또맞이 준비를 마쳤어요. 그때 멀리서 산길을 따라 사또 일행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또는 말 위에 바한 듯이 앉아 천천히 절 입구로 들어섰어요. 주지스님이 앞으로 나와 두 손을 모으며 합장했어요. 사또나리,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아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나와서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주지스님과 나란히 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사또의 눈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사또는 양쪽으로 줄 서 있는 스님들과 행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훑어봤고 사또가 지나갈 때마다 스님들이 차례로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줄 가운데서 유난히 눈에 띄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회색 법복을 단정히 차려입었는데 아직 머리를 깎지 않은 행자, 초란이었어요. 얼굴은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고운 게 저 여인이 왜 이 절에 들어와 있나 싶을 만큼 고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어쩐지 세상의 근심을 다 담은 듯 슬픈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또가 초란이 쪽을 바라보고 있자니 옆에서 주지스님이 조용히 헛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사또와 눈이 마주치자 주지스님은 아주 살짝 알아볼 사람만 알아볼 만큼 작게 고개를 까딱까딱 2번 했어요. 사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저 여인이로구나. 왠지 관상도 맞아 보이고. 사또 일행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초란이 앞에 다다랐어요. 초란이는 다른 행자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공손히 숙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또가 가압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버릇없는 것이 있나? 사또에게 인사하는 법이 그게 무엇이냐?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절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줄 서 있던 스님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행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초란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뒤따르던 이방이 얼른 앞으로 나섰어요. 사또나으리 인사가 좀 미흡하긴 했사오나 절에서 사또나으리를 처음 맞이하는 터라 그런 것 같으니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요? 무슨 소리냐? 예절이란 것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법이야. 어서 끌어내라 하지 않았느냐? 이방은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아전들은 눈을 마주치며 어쩔 수 없다는 듯 초란이를 끌고 나갔어요.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말했어요. 저 여인을 옥에 가두어 버릇을 고쳐 죽어라. 아, 지난번 버릇없었던 신참아전 복남이가 있는 옥에 함께 가두어라. 이런 버릇없는 사람들에게 독방은 가당치도 않다. 허니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 숟가락은 그래도 2개 넣어 보내도록 하여라. 아전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네? 사또나으리, 그건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이라? 자네도 내 말에 거역하는 것인가? 자네의 버릇도 내가 고쳐줄까? 아, 아닙니다, 사또나으리.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요. 초란이를 옥사 쪽으로 데려가면서 아전들은 또 한 번 궁시렁거렸어요. 아니, 성격 괜찮으신 사또 같았는데 요즘 들어 복남이한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매정하신 거야? 나이 드신 분이 아주 꼰대시구먼. 일단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 괜히 나섰다가 큰일 나겠네. 맞아. 어디 성질머리 고약한 사또가 한둘이던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 초란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전들에 이끌려 옥사 앞에 섰어요. 삐걱하고 옥문이 열리자 안에는 웅크리고 앉아있던 복남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남이는 가압작이 들어온 낯선 여인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초란이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옥사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흙바닥에 짚이 깔려 있었고 창살 틈으로 가느다란 빛이 들어왔어요. 초란이는 최대한 복남이와 멀찍이 떨어진 반대편 벽 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그때 옥문 밖에서 철컹 소리가 나더니 포졸 하나가 국 한 그릇과 밥 한 그릇 그리고 숟가락 2개를 담은 쟁반을 밀어 넣었어요. 그때 복남이는 쟁반을 살며시 초란이 쪽으로 쓱 밀었어요. 저는 엊그제부터 여기 갇히게 된 복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가 덜 고프니 먼저 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까 절에서 먹고 와서 배가 고프지 않으니 나으리가 드시지요. 저는 지금 당황하여 밥 먹을 기분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좀 드시지요. 복남이가 쟁반을 다시 초란이 쪽으로 밀자 초란이는 슬그머니 옆으로 피해 앉았어요. 되었습니다. 그리 드시기 싫으시면 그냥 놔주시지요. 저도 사또나으리에게 말을 잘못 드려서 갇혀 있으니 황당하여 입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큰 죄가 아니라 곧 풀려날 것이니 낭자께서 든든히 드시지요. 그렇게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은 가운데 놓인 채로 식어갔어요. 해가 지자 옥사 안에 냉기가 올라왔어요. 그때 초란이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추워서 살짝 떠는 소리였어요. 법복 하나만 걸친 채로 앉아 있으니 오죽 추웠겠어요? 복남이는 모른 척 딴 곳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두루마기를 벗어 아무 말 없이 휙 던졌어요. 초란이의 무릎 위에 두루마기가 내려앉자 복남이는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처음엔 서로 벽 쪽에 붙어 남남처럼 앉아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초란이는 복남이를 슬쩍슬쩍 관찰했어요.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갇힌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또나리가 워낙 불같은 성미라 나처럼 얼떨결에 갇힌 게 아닐까. 나도 절에서 인사를 잘못했다고 이리 끌려오지 않았는가.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옥문 틈으로 아침 식사 쟁반이 들어왔어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숟가락 2개였어요. 복남이는 이번엔 쟁반을 받아들더니 말없이 밥을 절반쯤 덜어 국그릇에 말아 초란이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렇게 드시면 먹기 편하실 겁니다. 드시지요.
그리고 복남이는 남은 밥그릇에 국물만 조금 덜어 먹었어요. 초란이는 국밥을 한 숟갈 떠먹다가 복남이를 봤어요. 저를 다 주시면 나으리는요?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어서 드시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사또는 방 안에 앉아 문서를 들여다보면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사또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포조를 불러 말했어요. 복남이와 행자 초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살펴보고 모두 나에게 소상히 보고하라. 예, 알겠습니다, 사또나리. 포졸이 후다닥 나가려 하자 사또가 손을 들었어요. 아, 잠깐. 몰래 은밀히 보시게. 눈치 없이 가까이 가서 상관하지 말고 자네가 관찰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시게. 아시겠나? 네? 네, 알겠습니다. 포졸은 사또가 시키는 대로 고개만 살짝 내밀어 옥사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 지나자 살짝 깨볶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포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보니 복남이와 초란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보자 포졸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사또나리께서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엮으려고 하셨던 거구나. 복남이를 옥에 가두신 것도 초란이를 절에서 끌고 오신 것도 다 이 뜻이었구먼. 아이고, 사또나리 보통 분이 아니시네. 포졸은 뒤에서 혼자 씩 웃다가 얼른 사또방 쪽으로 달려갔어요. 사또방 앞에 다다른 포졸은 숨을 한번 고르고 방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사또나리 급히 아를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시게나. 무슨 급한 사건이라도 터진 건가? 예, 사또나리. 드디어 복남이와 그 초란 행자가 친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하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제 촉으로는 예사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내려놓으며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먼. 수고했네. 어서 두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오시게나. 예, 사또나으리. 포졸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참으며 종종 걸음으로 옥사 쪽으로 뛰어갔어요. 옥사 앞에 도착한 포졸은 또 멈췄어요. 다시 표정을 잡아야 했거든요. 자, 나는 지금 근엄한 포졸이야. 사또 명을 받아 죄인을 데리러 온 것이야.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절대 안 돼. 포졸은 최대한 딱딱한 표정을 만들고 옥문을 열며 근엄하게 말했어요. 사또나리께서 부르신다. 버릇없는 신참 복남이와 인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행자 초란이는 어서 나오게. 사또나리께서 그대들을 벌하실 것이니 당장 나오시게. 복남이와 초란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체념한 듯 천천히 일어났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는데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복남이는 슬그머니 초란이 손을 지그시 감쌌어요. 초란이도 피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초란이는 복남이 손길을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사또방 앞에 다다르자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놓고 나란히 방 안에 들어섰어요. 사또는 문서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복남이와 초란이가 어깨를 맞대다시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사또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얼른 감추고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방에 갇혀 지내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래도 남녀의 예법이 있으니 각자 따로 지냈겠지. 밥은 어떻게 먹었느냐? 잠은 또 어떻게 잤느냐? 복남이가 좀 챙겨주던가?
복남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네, 사또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한 방에 갇힌 게 아니라 옥사에 갇힌 것입니다. 옥사에 갇힌 죄인으로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옥사이든 뭐든 간에 한 방에 같이 있었던 건 맞지 않느냐? 그래, 밥은 어떻게 먹었느냐? 그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방에서 밥까지 함께 먹었다고? 그렇다면 너희 둘은 이미 식구가 아니냐? 공연히 더 붙잡아둘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나가서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라. 복남이는 그 말에 눈을 깜빡이며 사또를 바라보다가 그제야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옥에 가두셨던 것도, 밥 한 그릇에 숟가락 2개를 넣으셨던 것도, 절에서 초란이를 데려오셨던 것도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사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초란낭자도 너무 놀라셨겠구려. 내가 알기론 주지스님께서 초란낭자가 좋은 스님이 될 자질도 충분하지만 누구보다 어질고 현명하여 좋은 어머니이자 아내가 될 자질도 충분하다 하였소. 복남이는 참으로 착한 사내요. 내가 보장하니 두 사람이 다복하게 살았으면 하네. 나으리, 저는 세상이 너무 고단하여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와 주지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소인이 이제야 나으리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뿐이었는데 나으리께서 소인을 위해 이토록 마음을 써주셨으니 정말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손을 저었어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저 인연이 될 만한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어둔 것뿐이지. 며칠 뒤 관아 앞마당이 예쁘게 혼례상이 차려졌어요. 평소에 꼬질꼬질한 두루마기만 걸치던 복남이가 사모간대를 갖춰 입고 바한듯하게 차려입으니 아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야, 복남이 봐. 저렇게 입으니까 인물이 달라 보이잖아. 그러게 옷이 날개라더니 딱 맞는 말이구먼. 그때 마당 한쪽에서 가마를 타고 초란이가 수줍게 단장한 얼굴에 연지곤지를 찍고 고운 화롯을 입고 나왔어요. 복남이는 초란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옆에 있던 아전이 팔꿈치로 쿡 찌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사또도 마당 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아전 하나가 슬그머니 사또 곁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사또나리, 저기 건너편에 저 총각 보이십니까? 감색 옷을 입은 사내인데 그 총각도 참으로 괜찮고 착한 사내입니다만 아직 노총각이라서요. 그래? 저 총각의 사람됨은 어떠하더냐? 성격도 원만하고 성실하고 좋은데 집안이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장가를 못 갔습니다요. 만일 저 총각이 훌륭한 가문의 자제였다면 마땅한 집안의 규수를 골라 장가를 보내주었을 것이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니 또 사또인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옆에 있던 아전들이 일제히 피식 웃었어요. 사또나으리, 그러시다가 이 고을로 총각이 다 없어지겠습니다요. 사또나으리, 그럼 저는요? 저도 마누라한테 요즘 눈치를 많이 받아서 세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에잇, 자네는 이미 장가를 가지 않았는가? 다 자네 부인이 자네 잘 되라고 한 소리인 것이니 부인 말 잘 들으시게나. 그날 관아 마당에는 오래도록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전들은 막걸리 사발을 높이 들고 복남이와 초란이의 앞날을 축복했어요. 그 뒤로 사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관아 이를 보면서도 틈만 나면 혼기를 놓친 노총각과 노처녀 사주단자를 보면서 인연을 찾아주었고 절에 계신 주지스님도 틈틈이 처녀총각의 사주와 궁합을 맞춰보며 짝을 맞춰주는 봉사를 이어나갔어요. 덕분에 그 고을에는 달마다 합동혼례가 끊이지 않고 복남이와 초란이도 그런 노총각 노처녀들의 혼례를 도우며 오손도손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항상 부족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이야기 베개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포근한 밤, 고운 꿈 꾸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